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정치권이 녹취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인터뷰 대선 공작 의혹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녹취 음성, 또 간제대무 치시 논란을 일으킨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녹취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속내 각설하고 시즌2에서 장성철, 서영주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재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에 있는데요. 5박 7일간 굉장히 많은 국가 정상과 만나는 쉴 틈 없는 일정입니다. 이번에도 특히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 경제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7일 목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두 분도 누군가 전화 통화할 때 녹음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저는 매번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중요한 중요한 대화인 경우에만. 예. 박정우 기자는 기자니까 어때요? 녹음이 안 되는 기종을 좀 쓰고 있어가지고요. 녹음이 안 되는데 만약에 취재할 일이 있고 이러면은 먼저 회사 전화로 하거나 녹음이 되는 다른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이게 내가 누군가 통화했다라는 것이 다른 곳에 밝혀진다면 참 상당히 난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자, 그 관련된 이야기 오늘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두드러졌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면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맥락을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거래 논의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이 북러 회담 추진을 좀 강하게 비판한 걸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나라는 세계 평화 안보에 대한 비토권을 가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고 다른 한 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장 엄중하게 보는 당사자다. 이런 두 나라가 협력하는 게 아이러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하고 밀착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볼 때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견제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일정 중에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 중국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면 중국에는 그래도 일정 정도 소통의 필요성 그리고 북한 견제를 위한 중국의 협력
을 좀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 아시안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좀 주목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번 아세안 일정 그리고 G20 일정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참석을 안 하기로 했지만 네. 어쨌든 이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거의 1년 만에 이 중국의 최고위급 시진핑 주석 다음으로 만날 수 있는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이라 과연 현재 냉각되어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느냐 그런 메시지가 나오냐 좀 주목이 된 것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아세안 플러스 3국 협력의 세트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아세안 플러스 3국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중일,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중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제 우리나라 정부의 그 공식 발표와 대통령 네. 발언을 보면 한일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 또 입장 표명도 했어요. 한국 일본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중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용어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중국과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일중 3국 협력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이 협력의 새 장을 열었듯이 한일중 3국 간에도 협력의 모멘텀을 살려야겠다면서 이 한일중 3국 정상회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또 밝혔어요.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소통 의지를 밝히긴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 굉장히 밀착한 한일 관계를 토대로 밀착되어 있는 한일 협력을 전제로 한중일까지 협력을 넓혀가겠다는 입장이라서 예. 여전히 한일 관계 우선이라는 입장엔 또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동안 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 중국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좀 일관적으로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에 공을 돌리고 있는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역할을 하겠다고는 밝혔습니다만 또 여전히 아주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우리 정부에 있다. 이렇게 또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어제 북한에 대해서도 도발에 대해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서 공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참 이게 용어가 중요할 텐데 한중일 우리 고차에 그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한일중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사용이 되는군요. 자 그런가 하면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또 서로 신경전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기시다 총리가 어제 이제 아세안 또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리창 총리와 상시 서서 대화를 나눴는데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그러니까 일본의 용어로 처리수에 대한 일본의 기본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리창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는데 일본 기자들이 중국 측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했냐라고 재차 물었지만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시다 총리와 리창 총리의 짧은 만남. 사실은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리창 총리의 정상회담 추진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정상회의는 안 되고 이렇게 서서 잠깐 얘기를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두 총리의 짧은 만남 이후에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이 회의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기시다 총리가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관여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중지 이건 돌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창 총리는 아니 핵오염수는 해양 생태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일본과 중국의 경색된 이런 관계 또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이게 WTO까지 가기 때문에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좀 봐야겠지만은 일각에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중국과 일본 관계가 어떻게 풀려갈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중일 충돌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세심하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김만배 관련 내용으로 가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화천대유 대주주죠.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는데요. 석방하면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그래서 거의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관련된 발언 들어봤습니다. 몇몇 주어가 좀 생략됐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신앙님이죠.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자, 관련 사실을 사실상 모두 부인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만배 씨가 어제 석방된 것은 사실 검찰이 횡령 혐의와 최근 불거진 허위 인터뷰 관련 증거인멸 우려로 추가 구속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어제 심리를 통해서 재판부가 이 추가 구속 요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구속을 면하면서 어제 자정쯤에 김만배 씨가 석방이 된 것이고요. 사실 검찰이 어제 심리에서 이 허위 인터뷰 관련 논란으로 김만배 씨를 상당히 몰아붙였어요.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된 2021년 9월에 이 신앙님 씨와의 인터뷰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남욱 변호사나 조우영 씨 등 다른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에게 이렇게 허위 인터뷰를 종용을 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허위 인터뷰를 종용해서 이 다른 사람들까지 인터뷰를 하게 됐으니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까지 이제 검찰이 주장을 했는데 사실 법원은 계속된 거의 1년이 넘는 기간의 이 장기간의 구속이 부당하다거나 이 검찰 측에서 원하는 진술을 김만배 씨가 해주지 않자 추가 구속을 의도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의 손을 또 들어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석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어제 그 구속영장 심사는 이 허위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네. 횡령 혐의로 이게 또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어제 김만배 씨가 석방되면서 한 이 인터뷰를 보면요, 일단 대장동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꾸기 위한 가짜 인터뷰 아니었느냐 이것도 사실상 부인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이 논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라는 본인의 주장도 사실 번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부인한 셈인데 일단 허위 인터뷰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신앙님 전 위원장에게 15년 20년 만에 처음 전화가 왔고 굉장히 이 대장동 사건으로 패닉 상태였는데 오랜 지인 선배로서 만나서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났던 것인데 이런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도 몰랐고 보도가 됐다는 사실조차 구치소 안에서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기획되거나 뭔가 사전에 조작하는 인터뷰는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고요. 또 책 3권을 1억 6,500만 원을 샀기 때문에 이게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신앙님 전 위원장이 굉장히 언론인으로서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평생 업적인 책이다. 예술적 작품으로 생각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작품값이 맞다고 또 해명을 한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조우영 씨 수사를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에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좀 무마해줬다는 그 발언, 인터뷰에서 나온 그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렇게 수사를 무마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또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네. 또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부인한 것이라서 최근 논란이 되는 인터뷰가 허위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허위임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들도 종용한 게 아니냐라는 검찰 주장에는 염려 차원에서 이 조우영 등 다른 사람들에게 몇 가지 당부한 부분은 있지만 허위를 종용한 바는 없다고 또 부인을 했습니다. 네. 다 내용은 부인을 하고 신앙님 전 위원장의 책 3권에 대한 1억 6,500만 원의 가치만큼은 또 인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신앙님 전 위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와 김 씨를 인터뷰했던 신앙님 전 위원장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또 대선 직전에 이 김만배 씨 육성을 보도했던 뉴스타파와 또 이걸 인용 보도했던 방송사 기자들까지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긴급 대책회의 열고 당시 인터뷰 이건 윤 대통령 낙선시키는 대선 공작이었다라는 주장을 할 걸로 보이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뉴스타파 보도 등을 언급하면서 이 국민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다. 그러니까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이다라고 센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 공작은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대선 때 당 선대본부장을 지낸 우상호 의원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사이 금품이 오간 것과 민주당을 연결시키는 거 저열한 침소 봉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잘 안 되고 국정 운영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언론을 또 옥죄려는 압박용으로 이번 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사안을 가지고 어떤 반전을 꾀하고 있는 정부와 또 여당 또 대통령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한편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오늘 5시에 이 김만배 씨 인터뷰 육성 녹음 파일 원본을 다 공개하겠다. 편집 없이 72분 분량의 이 내용을 다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거 공개된 이후에 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날짜가 정해졌네요. 쌍방울 그룹 대북 성검 의혹 관련 이번 주 토요일 9일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굉장히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9일 토요일로 결정된 뭐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로서도 더 이상 이 출석 일정을 가지고 검찰과 공방을 이게 지난달부터 지금 공방이 벌어지면서 사실 두세 번이나 지금 일자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정으로 계속 공방을 이끌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검찰보다는 조금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이 소환을 계속 통보하는 상황에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9일 토요일에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검찰을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이재명 대표에게 이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고 이렇게 정기국회 일정이 있는 날에만 자꾸 일정을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 요구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검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기국회 일정이 좀 없는 특히 본회의가 없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그래서 12일에 사실 출석하겠다고 했었죠. 네.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검찰이 또 9일에 출석을 해라라고 또 재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측이 그 검찰의 재통보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검찰이 토요일 날 요구했네요. 근데 평일이 아니고 네. 토요일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당무가 많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론 관심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보려고 토요일을 선택한 거 아니냐 꼼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겠다 당당하게 받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 받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이 수사 결과를 또 어떻게 내놓을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기에 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날짜부터 또 조사의 내용이 어떨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데 작업 구간 많이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동에서 영동 1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터널 내 등기구 교체 작업으로 뒤로 2km 정체되고 있고요. 신갈분기점 2차로에서도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용담 터널 부근 1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으로 매송 나들목 부근으로 주춤하고 목포 쪽은 안산 분기점에서 용담 터널까지 7km 정체입니다.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서해대교 부근에서는 작업으로 뒤쪽으로 짧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 논산 부근 2차로에서도 작업으로 인해서 뒤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또 해병대를 가야 되나요? 해병대입니다. 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자료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런 진술이 확보가 되고 확인이 됐다고요?
네, 이게 이제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달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지난 7월 31일 오후 4시쯤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해병대 사령부 회의실에서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령부 참모장, 공보 정훈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박대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서에는 이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이 담겨 있는데 이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부사령관이 장관님 지시사항은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전의를 해야 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그리고 수사 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이런 이종석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 김 사령관의 진술. 이걸 보면 그동안의 국방부 설명과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이종석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군검찰은 이 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 그러니까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해명을 했는데요.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법리적으로 범죄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이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했고 이종석 장관이 해당 내용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 주라라고 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사령관이 법무관리관 보고 내용과 수사단장에게 설명해 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장관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거다. 이렇게 국방부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이종석 장관이 참석했던 그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 지시였는데 그걸 해병대 측에서 받아들일 때는 당연히 장관 지시하고 받아들이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 측은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 결국 범죄를 입건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건 명백하고도 직접적이면서도 노골적인 수사 방해, 수사의 개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 복잡하네요. 자, 그런데 이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군 인권보호관을 따로 작년에 설치를 해가지고 워낙 군 안에서는 뭐 부조리도 있지만 이 사망 사건의 구체적인 진상이 은폐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동안 꾸준히 군 사망 사건의 유가족들이 오랜 기간 요구를 한 끝에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사망 사건, 군의 의문사 등을 다루는 군인권보호관이 따로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 안에 별도의 위원회가 생겼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박정훈 대령 측과 함께 이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이 사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명 혐의를 받고 지금 국방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 이해람 중사 유족이나 고 윤승주 일변 유족 등 이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유족들이 우리 노력 끝에 만들어내는 인권위원회 내부의 군 인권보호관이 오히려 이 박정훈 대령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예, 내막이 있습니다. 지난달 18일에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려고 인권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어요. 그 전에 이제 군 인권센터와 이 관련자들이 이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수사받는 건 부당하니까 좀 인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구제를 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때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어요. 김용환 군 인권보호관과 이충상 상임위원 등 이 두 명이 불출석을 하면서 아예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무산되면서 이 긴급구제 안건을 처리도 하지 못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8월 29일에 이 김용환 군 인권보호관이 단독으로 이 군 인권보호위원회를 따로 열어가지고
상임위원회가 아닌 소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일방적으로 이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해버린 거예요. 네. 이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권위 사무처와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이 또 굉장히 또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은 왜 이거는 군에 대한 사건이니까 박정훈 대령 사건은 군 사건이니까 당연히 군 인권보호관인 내가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왜 전체 상임위원회를 여느냐 라면서 인권위 사무처를 정치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을 했고 인권위 사무처에서는 아니 전체 상임위원이 모이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군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맞서기도 했던 상황이라 그 갈등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이 5월 인권위원회를 항의 방문해서 이 군 인권 보호관에 대해서 김용원 보호관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회의는 일단 열고 뭐 본인의 의견 찬성이면 찬성 또는 반대면 반대 이렇게 제시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군인권보호관 제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설립된 취지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순직한 최상병의 49제가 열렸습니다. 해병대에서는 사령부 인근 소나무 숲에 최상병의 흉상을 설치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흉상 설치하고 기리는 건 좋은데 진상규명이 이 최상병 49제가 열릴 동안 한 걸음도 못 가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격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 외압 항명 논란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게 과연 유족들이 볼 때 너무나 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국회로 가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이슈가 터졌습니다. 어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고 백선엽 장군이 친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던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도 친일이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백선엽이 20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1920년생.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 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어떤 그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됩니까? 네, 또 친일파 논쟁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사자 돌아가신 분이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네요. 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였다는 이 박 장관의 주장 완벽한 거짓이다. 그러니까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한 건 일제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 책에도 상세히 나오는 만큼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했을 리 없다라는 게 윤건영 의원의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고인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사자 명예훼손이다. 고발장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박민식 장관이 지금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한 방송에서 굳이 법적 조치를 한다면 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영광을 생각하겠다.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 친일파다 이렇게 규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 단지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파라고 한다면 일제시대에 군인 되고 공무원 한 사람 다 친일파로 자리매김해야 할 우려도 있지 않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글을 남겨가지고 이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한 거는 뭐 해방 후라고 하지만은 일제시대 때 공무원 한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논란을 왜 이렇게 친일파 뭐 친일 한 사람 안 한 사람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여야 공방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친일로 규정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게 특별법 조항으로 인해서 규정이 된 것이거든요. 2019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반민족 행위자의 백선엽 장군을 포함시킨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이 또 반박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또 한동안 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친일 반공 끊이질 않네요. 자, 이번에는 학교 현장으로 가봅니다. 어제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 출제가 교육계 이권 카르텔이라면서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했었는데요. 자, 9월 이 대학 수학 능력 평가 모의 평가가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정부 지침대로 뭐 킬러 문항은 어떻게 조정이 됐고 어떤 이 9월 모의평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수능 전에 이제 마지막 모의평가죠. 9월 모의평가고 더구나 이제 6월 모의평가에서 이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교육부를 또 질타하면서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한 이후에 첫 모의평가기도 한데요. 네. 일단 EBS와 입시 업체들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예고한 대로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또 출제위에서 예고한 대로 킬러 문항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 수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 EBS 수학 대표 강사인 심주석 교사 얘기를 들어보면 3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된 문제나 미적분과 같은 특정 과목 선택 수험생에게 유리한 문제, 또 고교 수준 이상의 대학 수준의 학습자에게 유리한 그런 문항들은 출제되지 않았다고 또 단언을 했고요. 국어 영역에서도 과도한 배경 지식이나 추론을 요구하는 복잡한 지문 그런 문제 등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영어에서도 관념적 내용이나 지문 그리고 전문적인 단어들이 대거 빠졌기 때문에 킬러 문항은 전체적으로 빠졌다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문제는 난이도입니다. 이제 수학에서는 이 킬러 문항이 대거 빠지면서 실제로 난이도가 내려갔다고 또 EBS와 입시업계가 입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최상위권 변별력은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어는 오히려 또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킬러 문항 배제와 연관이 있는 게 국어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한 지문은 없애면서 그 킬러 문항은 배제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준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어느 정도 고난도인 지문들은 또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최상위권 학생들이야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또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영어는 난이도에 대해서 EBS와 입시업계 평가도 갈리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가 돼야 또 우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킬러 문항은 없앴지만 어떻게 변별력, 난이도를 조정하느냐가 남아있는 수능 시험까지 과제로 보입니다. 자, 한 가지만 짧게 더 알아볼까요? 최근 이제 SNS, 인터넷 쇼핑, 디지털 플랫폼 사용들 많이 하시죠. 이때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논란이 되는데 유럽연합입니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데 삼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요? 네, EU 집행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 시장법, 여기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확정했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게 엄격히 금지가 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언급하신 것처럼 삼성이 빠졌는데 원래 작년 7월 매출 같은 그러니까 EU가 정한 요건에 따라서 잠재적 규제 대상으로 자진 신고한 게 뭐 여러 기업들이었습니다. 삼성도 포함이 됐었는데 네. 명단에 빠진 거 물론 어떻게 보면은 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EU는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제외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들보다 지배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도 없다는 뼈아픈 네. 현실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제외돼서 규제에서 제외돼서 다행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좀 시장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이건 또 빨리 키워 나가야 되겠죠.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안의 화제 그런가요?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3510님 오늘 유엔이 정한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맑고 푸른 하늘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라며 노래 신청합니다.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신청해 주셨습니다. 가수와 또 곡명이 똑같네요. 푸른 하늘이 우리 세대만 볼 수 있는 게 아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푸른 하늘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3510님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리고 저희는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마음 언제나 푸른 하늘처럼 맑을래 하얀 구름 모자 쓰고 나와 웃음 띄우는 하늘같이 내 모습 언제나 밝게 만들어준 푸른 하늘 고운 꽃구름을 벗삼아서 넓은 세상 감싸고가 때론 거센 바람 불고 슬픈
언제나 푸른 하늘처럼 맑을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일에서 대단한 발전을 한 경우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괄목이란 단어는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진보된 사람을 만나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든지 주목할 만한 성과 같은 표현에서 쓰인 만하다란 말은 주로 용언 뒤에서 무엇을 만하다의 형태로 쓰이는 보조 형용사입니다. 어떤 대상이 앞에 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타당한 이유를 가질 정도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외에도 앞에 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 또는 집을 살 만한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채만한 파도라든지 쥐꼬리만한 월급 같은 표현에 나오는 만하다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만이라는 조사 뒤에 동사 하다를 쓴 것으로 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조사 만은 하다나 못하다 이런 것들과 같이 쓰여서 앞에 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의 다람을 나타냅니다. 이때는 한 단어가 아니니까요. 앞에 말에는 붙여서 쓰지만 그 뒤에 오는 동사와는 띄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문짝만한 광고와 같이 뭔가를 과장해서 매우 크다는 것을 뜻하는 대문짝만 하다는 하나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6음절을 모두 붙여서 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아직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열대야는 대부분 슬슬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오늘 아침 20도 안팎의 아침 최저 기온을 보이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고 있는 9월 초반인데요. 다만 아직도 열대야가 남아있는 곳이 있긴 합니다. 일부 해안가로 다만 성산포 등 일부 제주 해안에는 열대야가 남아있어서 오늘 아침 최저 기온도 성산포는 25.5도나 됐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제주 지역만 빼면 낮 동안에 크게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낮더위가 계속될 텐데요. 오늘도 광주를 비롯한 전라권과 일부 충청 내륙은 폭염주의보가 유지되면서 서울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세종, 대전 31, 대구, 부산 29, 강릉, 제주 각각 27, 8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예상이 되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이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좋음 상태로 아주 청정하고요. 오늘 오후 수도권, 충남 등 서쪽의 오존 농도가 일시 나쁨 상태 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8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문제 국제사회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검찰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출석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우리 경제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하는 등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국 경기 불안 우려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져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개최가 조율되고 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터는 아니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복장을 보니까 여름인 듯 가을인 듯 조금 애매했어요. 지금 현재 여름으로 봐요? 그 가을로 봐요? 근데 저는 9월쯤 되면은 이제 어느덧 바람도 선선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최근에 너무 덥던데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여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침 일찍 또 저녁 늦게는 선선하니 또 가을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자, 말 그대로 환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이 날씨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9월인데 여전히 날씨가 더워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이제 좀 가을 오나 했는데 너무 덥죠. 실제로 역대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9월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평균 기온은 11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당분간은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한동안은 이어진다고 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뭐 라니냐 현상인가요? 엘니뇨 현상인가요? 그 환경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요. 이 따뜻한 동풍이 불면서 기온이 높아진 데다가 낮 동안에 오른 기온이 또 밤 사이에는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열대야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분명 뭐 출근할 때는 맑고 화창했는데 갑자기 퇴근할 때 되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거 경험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데요. 왜 수증기가 이렇게 차 있냐? 12호 태풍 기러기가 저기압 소용돌이로 변질된 채로 일본 규슈 남쪽까지 오면서 마치 이게 난로처럼 한반도로 따뜻한 수증기를 퍼다 올리는 수증기 공급원이 된 겁니다. 이번 주말에도 일요일을 전후로 해서 습도가 높은 30도 웃도는 더운 날씨가 반복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 유념하셔서 일정 조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분간은 여름 같은 가을인 듯 여름인 듯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청양 고추보다 220배나 매운 캐롤라이나 리파 고추가 들어간 토르티아 칩을 먹는 원칩 챌린지에 도전한 미국의 10대 소년이
사망했다고요? 네, 14살 윌로바라는 학생인데요. 사망 당일에 학교에서 친구가 준 과자를 먹으면서 원칩 챌린지에 도전을 했다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조퇴를 했대요. 집에서 좀 안정을 되찾아서 몸 좀 괜찮아지나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농구 예선을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가는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네. 아니 어떤 토르티아 칩을 먹었다. 상당히 맵다라고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일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원인이 뭡니까? 일단 윌로바의 어머니가 주장하시기를 극도로 매운 칩을 먹는 챌린지로 인해서 합병증에서 비롯된 거고 더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원칩 챌린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측은 아직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수사에 돌입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박시원 게스트가 원칩 챌린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이벤트입니까? 그렇죠. 이게 챌린지인데 생소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영상 플랫폼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챌린지인데요. 미국 칩 제조업체입니다. 파퀴칩스가 판매하는 매운 과자를 먹은 뒤에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음료도 마시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챌린지입니다. 네. 뭐 매운 거 누가 잘 먹나 이런 대결하는 일 수도 있는 대결하는 그런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네. 과자가 매워봤자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매운 모양이네요. 네,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알려진 리포 고추 그리고 나가바이포 고추가 이 과자의 재료로 사용이 됐는데요. 특히 리포 고추는 매운맛의 척도를 이제 측정해주는 스코빌 지수가 약 22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감이 안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양고추는 어떨지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청양고추 스코빌 지수는 4천에서 1만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20배나 더 맵다. 청양고추보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위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저항을 했는데 검찰이 이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결정이 된 건데요. 아내 A씨가 2021년 집에서 남편과 다투던 도중에 남편의 팔을 핥혀서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 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이 폭행을 저항하다가 벌어진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A씨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가 책상에 부딪혀서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A씨의 폭행 혐의가 있다고 이제 판정을 한 거고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남편의 경우에도 상해죄를 적용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겁니다. 여기서 기소유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는데 이제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면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정당방위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네. 자, 부부 모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는데 골절상을 입은 아내로서는 뭐 상당히 화가 났겠죠. 어이가 없었을 테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결과적으로 내게 된 거네요. 네, 다행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왔고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취소가 된 겁니다. A씨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발로 차이고 잡혀서 끌려가니까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핥힌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아내의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까지 갈 정도로 참 이 판결 자체도 상당히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네.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부문별 통계로 살펴보는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는데요. 대한민국 남녀가 결혼을 더 늦게, 더 적게
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지난해보다도 0.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전년 대비해서 4.7% 증가를 했고요. 2021년에 비해서 초혼 건수는 0.6% 더 줄었습니다. 여기에 연령을 보니까 초혼 연령은 더 높아졌더라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33.7세 그리고 여성은 31.3세로 전년 대비해서 각각 0.3세, 0.2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나타났는데 2010년에 비해서는 약 2세 정도 더 상승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나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 연령 또한 높아진 거죠. 결혼도 안 하고 또 출산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상당히 이제 걱정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혼자 사는 1인 가구 규모가 일반 가구의 3분의 1, 34%를 차지했는데요. 2022년에 1인 가구는 2021년보다도 4% 늘었고 이 가운데 남성은 30대에서 이제 독거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여성은 60대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사 노동에 있어서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응답자가 2022년 기준으로 여성이 한 23.7%였는데 남성은 2년 전보다도 각각 1.4%포인트 그리고 2.9%포인트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여성 고용률은 처음으로 60%까지도 올라왔다고 하네요. 뭐 가사 부담에 있어서 여성들의 부담이 여전히 줄어들지는 않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이러니하게 기대 수명은 2010년 대비해서 3년은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에 여성의 기대 수명이 86.6년 그리고 남성은 80.6년으로 2010년 대비해서 각각 3년 그리고 3.8년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여성의 기대 수명은 86.6년, 한 87세까지, 남성은 약 81세 정도가 되네요. 여성들이 더 오래 사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서울 중랑구에서 달리던 택시에 불이 나자 어린이집 교사가 뛰어가 불을 끈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달 31일에 망우동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에서 검은 연기가 났습니다. 이때 어린이집 교사 변 씨는 아이들을 통학버스에 태워서 하원시키고 있었고 돌아오는 길에 이 뿌연 연기를 내뿜으면서 달리는 택시를 목격한 거죠. 네. 다행히 택시는 약 50m를 더 달리다가 길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변 씨는 앞치마를 그대로 한 채로 통학버스 안에 배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고 열심히 택시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네, 다급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뭐 큰 역할을 했지 않나 싶은데 실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화기 하나로는 다소 부족했어요. 다행히 분홍색 앞치마를 맨 채 땀을 흘리면서 불을 끄고 있는 변 씨의 모습을 주변 상인들이 봤고 인근 상인이랑 이제 시민들도 거들기 시작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이 택시가 사실 LPG 차량이어서 폭발 위험성까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 씨랑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초기 진화를 한 덕분에 대형 사고까지는 번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칭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망우동 어린이집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던 교사분 변씨라는 교사 변씨 교사분 정말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렵고 이게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개의치 않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용기 있게 달려가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릿 뉴스 파이터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 부탁이 있습니다. 네. 저 없을 때 제 얘기를 방송에서 하지 말아주세요. 응? 했었어요? 어제 막 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애정이 느껴지는. 대본에 있어서 했는데요. 대본 작가님 탓이군요. 그렇게 남 탓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지겨워요. 네. 한 번도 남 탓한 적 없고 네. 있는 걸 팩트대로 대본에 있어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 탓이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제 그래서 제가 아주 요즘 심사가 많이 꼬여 있으시나 봐요. 아휴,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참 심란합니다. 네. 장 소장님만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은 요즘 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여기저기에서 부르는 곳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좀 애중간하게 써먹기 좋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불러주시는데요. 네. 메뚜기 단철이니까요. 저도 데리고 나가세요. 같이 가시죠. 네. 두 분 다 뭐 오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셀프 디스를 작정하고 나오신 건가요? 겸손이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건 정치인일 텐데요. 바로 이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3일 전 윤 대통령을 대장동 게이트 몸통으로 지목했던 뉴스타파 김만배 씨의 인터뷰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자, 두 분께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는지 여쭤봤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잘 걸렸다. 서영주 부대변인은 떡봉김의 제사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먼저 장 소장님 어떻게 잘 걸렸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권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환경이었어요. 뭐 이념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른 녹취록 때문에 공격당할 포인트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걸로 방어도 가능하고 역공을 가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과 언론의 유착 그리고 김만배 씨와 민주당의 유착을 통해서 대선에 공작을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런 정치권에 상당한 수사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검증 없이 팩트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들 언론 개혁해야 돼. 이러한 식으로도 양갈래로 국민의힘이나 지금 여권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에 대한 명분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됐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이 뉘앙스까지 넣어서 그 키워드를 발음을 해보면 잘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아싸 뭐 이런 거. 네. 서영주 부대변인은 뜻봉김의 제사 어떤 의미입니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잘 걸렸다 이거. 이번 기회에 이런 느낌인데 그걸 이제 얘기하면 떡을 봤죠.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어떤 보도 논란, 그러니까 신앙님, 김만배 두 분의 어떤 인터뷰를 지금 국민의힘은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규정을 해요. 네. 또 인터뷰 내용을 허위라고 또 규정을 해요. 그 인터뷰를 하는 김만배 씨 주장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아직 재판부가 가리지는 않았을 뿐더러 또 그 당사자인 조우영 씨가 부인했다고 해서 또 김만배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대가 부인하면 다 허위입니까? 뭐 유동규가 얘기하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면 유동규 씨가 허위는 아니듯이 허위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본질이 인터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뭐 조금 납득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본질은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제사를 위한 떡을 만들어 놓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대선 공작에 큰 파급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걸 인용 보도한 언론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말하자면 민주당과 공조해서 뭔가를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희대의 억지 주장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한 축은 저는 크게 생각할 바는 없고 제일 큰 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선물 하나 안겨준 거예요. 이거를 빌미로 언론 길들이기. 진위 여부는 모르겠고. 진위 부분은 솔직히 뭐 논박을 따질 부분은 있겠으나 이게 대선과 연결이 돼 있다고는 하는 건 억지 주장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칼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를 하는 언론을 이번에 발본색을 하겠다 해서 뉴스타파를 비롯하여 그걸 인용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뭐 압수수색을 나오네 안 나오네. 그래서 저는 언론 길들이기의 신호탄이 결국에는 이
대선 공작을 김만배 주장하는 인터뷰다. 그렇죠. 밑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은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반만 동의해요. 그러니까 대선 공작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희대의 대선 공작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저도 뭐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지만 여러 가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약점들을 우리가 확보했을 때 우리가 터트리는 것보다 어떠한 언론사와 좀 협업을 통해서 거기에 줘가지고 터트리면 훨씬 더 파급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을 작업을 하거든요. 안 좋게 보면 공작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론과 함께 상대 진영을 타격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대선 공작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오늘 뭐 여러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남욱 씨라든지 뭐 다른 대장동 일당들에게 아니 우리는 이재명 편이어야 돼.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 것.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남도지사가 여러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기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날 때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러 가서 여러 가지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 김만배 씨가. 그러한 우리가 의혹도 있었고 김만배 씨는 물론 대법원에 가서 저는 이발하러 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돈 많은 분이 대법원의 군의 이발관에 가서 이발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뭐 여러 가지로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과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같이 일도 진행한 것을 보면 이재명 편을 들었다.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 본인의 사업도 안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고 이런 인터뷰가 대선 사흘 전에 밤 9시 넘어서 한 언론사에 나오게 됐다. 뉴스타파. 공작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 소장님, 뉴스타파가 그 당시 이제 대선 3일 전에 보도를 했었는데 당시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MBC의 기자들을 여당은 국민의힘은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발할 만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냥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이 대대적인 폭격을 강했거든요. 대장동 몸통 우리가 아니야. 윤석열이야.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선판이 한번 또 휘청휘청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상대 후보를 공격을 하거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검증 없이 팩트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은 언론의 윤리, 저널리즘의 원칙과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랬다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치는 있어도 정확히 팩트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론권은 보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게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주 부대변인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뭐 억지인데 희대의 대선 공작을 하는 것은 본인들도 선거를 많이 해본 공당이 보통 이런 걸 보통 대선에서는 공보기획이라든지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 들어가서 여러 가지들을 뭐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또 민주당이 기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은 마치 있는 것처럼 대선 공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주장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검찰 수사하라고 하세요. 뉴스타파, 신앙림 씨, 김만배 씨. 이게 무슨 관계인지 과연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이걸 보도했는지 그 수사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언론 장악의 신호탄으로 얘기한 것은 이걸 인용 보도한 매체의 기자들을 고소했잖아요. 이건 언론의 본질에 대해서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용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의 가치, 팩트 확인 좋죠. 말이 쉽죠. 하지만 데일리로 쓰는 기자들, 그다음에 마감 시간에 쫓기는 기자들이요. 그 팩트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팩트를 되도록이면 확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뭐 1000개 기사가 있으면 1000개 기사를 낱낱이 해부를 하면요. 다 팩트와 완벽하게 일치할까요? 그렇지 않죠. 국민들이 그 기사를 보고 아 이런 기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이것도 비교해보고 저것도 비교해봐서 본인들이 국민들이 또 보는 사람들이 어떤 올바른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게 언론의
어떤 보도의 가치의 기준이라면 최소한 뉴스타파를 제외한 인용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법적 잣대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폐간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제밥이에요. 대선공작. 떡봉김의 제사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선공작으로 주장한 바는 제밥일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진짜 제사 지내고 싶은 건 지금 언론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조금 반박의 말씀을 드리면 팩트 확인이 안 되면 좀 하루 묵혔다가 조금 더 팩트 확인을 해서 충실한 내용을 갖고 보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이 인터뷰가 2021년 9월 달에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도 내용은 2022년 3월 6일 날 됐어요. 한참 6개월 정도 지나고 지난 다음에. 있네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리고 민주당이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하고 TV 토론 때 계속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그 커피는 왜 타줬어요? 예?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아니에요? 왜 봐줬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거를 사전에 미리 알지 않았으면 모를 만한 내용을 갖고.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장 소장님께 우상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이 김만배 인터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몰랐으면은 그 브로커 조모 씨가 커피를 윤석열 당시 당시 검사한테 얻어먹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를 미리 얘기를 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거를 대선판에서 민주당이 이용을 했다. 그렇다면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3월 6일 날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일설에는 이래요. 보도되기 전 30분 전에 미리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밝히는 그러한 SNS 글도 올렸다. 링크도 했다. 팩트 확인이 안 된 거지. 이미 지우셨으니까 증거인멸을 이재명 당표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말씀 끝나서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연관된 거 아니냐. 다음 날부터 그냥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그냥 융단 폭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김만배기 지겼거든요. 대선 때부터 너무 많이 해서 대장동 참 검찰 잘 우려먹고 있는데 다시 김만배 소환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솔직히 거론하기 싫은데 굳이 이제 기억을 꺼내 보자면 부산저축은행 조우영 사건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사 조사 이과장이 김만배 부탁으로 조우영을 커피 한 잔 타고 보냈다. 이게 제가 논평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당시에 그때가 송영길 대표 시절입니다. 조사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여튼 이제 제가 이제 팩트를 말씀드려요. 그때가 2021년 10월 13일로 기억합니다. 제 논평. 네. 이 논평의 근거는 언론 보도입니다. 제가 본 게 2주 전에 경향신문에선가 단독 보도가 나와요. 부산저축은행의 부분들이 무마됐다. 당시 중수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신을 검사했겠죠. 그렇게 이제 보도를 보고 제가 논평을 썼죠. 그게 2021년 10월 13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제 논평이 실린 기사를 링크를 인용해서 거기에 대한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대장동의 몸통은 이거는 본인이 아니라 뭔가 이때부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수사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김만배, 윤석열 당시 검사가 엮여 있었던 이런 것들에 이게 대장동의 실체지 나는 몸통이 아니다라는 식의 페이스북을 올리시죠. 그다음에 이제 11월 되면은 재판에서 남욱 정영학이 재판 과정에서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웃기지도 않는 게 희대의 정치공 대선 공작이다. 이거는 이미 다 알려졌어요. 저조차도 일개 더불어민주당의 상근부대변인이 논평을 쓸 만큼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때 통신사들이 다 받아 썼던 내용입니다. 그게 3월 대선 3일 전에 알려진 게 뭔가 폭발력을 가지려면 아무도 몰랐던 거를 그때 빵 터져야 새로운 사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후보가 몸통인 줄 알았는데 재단장을 주장했는데 아니었네 하면서 출렁출렁해야 돼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김만배 씨의 육성으로 그렇지. 뉴스타파의 녹취록이 나갔을 뿐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확인해 준 거잖아요. 이게 뉴스타파가 3월 4일 날 그 녹취를 받아서 3월 6일까지 4, 5, 6, 3일 한 이틀 반나절을 고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팩트, 보도의 가치, 대선을 앞뒀을 때 국민들이 과연
대장동이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타파의 판단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저는 사법적 영역이라 그다음에 뭐 대선 공작까지 치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좀 규정하고 싶습니다. 장 선생님께 여기까지 묶어서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김만배 씨가 새벽에 이 구속영장 만기로 이제 만료로 석판되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다.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또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눈치를 보는 거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과거에 했던 말이 사실인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고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대선 공작 이 부분은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도했다고 해서 가짜 뉴스니까 폐간시켜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과하고 무리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방통위가 어떻게 인터넷 언론사를 폐간시켜요. 신고제인데 그것도 좀 너무 무리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냥 국민의힘이나 방통위도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으면 처음에 방통위에 제소를 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제 관련된 기자들 조사 수사라는 거는 우리와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보도는 이제 하지마라는 압박과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언론계가 상당히 발발 떨면서 숨죽일 것 같다. 그건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짜뉴스, 괴담선동 이거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죠. 이건 보도 지침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1980년도에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보도 지침을 이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가지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인용 보도 함부로 하지 마. 인터뷰에 대해서도 주장을 철저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해. 이게 이제 보도 지침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영주 부대변인에게 하나 더 여쭤봅니다. 지금 이 신학님 전 언론 노조 위원장이 이 김만배 씨를 인터뷰 하면서 이 받았다는 돈, 물론 이것이 이제 인터뷰의 대가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책의 대가라고 얘기하는데 책 3권에 1억 6,5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납득은 안 되죠. 어떻게 책 3권에 1억 6,500이면 저도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잖아요. 저도 책을 써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좀 납득은 안 되는데 책 써서는 안 되고 김만배 씨랑 친해야 돼요. 친해야죠. 그런데 이제 봐서는 김만배 씨가 이제 출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죠. 김만배 씨의 입장만 봤을 때는 본인은 신학님 씨라는 분과의 관계를 따졌을 때 그 책의 가치를 본인은 예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만배 씨의 예술적 식견이 낮았다고 보는 것이죠. 아니면은 뭐 속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순전히 신학님과 김만배 두 친분 관계에서 상대가 상대를 그냥 높게 평가해서 그 돈을 줬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게 틀렸다 나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시각은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또 김만배 씨의 씀씀이를 보면 곽상도 아들에게 민정수석 아들에게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씩 턱턱 주고 박영수 특검 딸에게 막 11억씩 차용해서 돈 빌려주고 그다음 친한 기자들한테 뭐 수억 원씩 그냥 주잖아요. 따지고 봤을 때는 또 막 돈 씀씀이가 뭐 수억 10억 정도는 그냥 주니 1억 6,500 정도는 그 얘기는 한 1,000만 원 정도 국민정음 해례본 초판보다도 더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 가치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서부 대변인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신학님 씨 그 분을 본인 얘기에 의하면 15년인가 20년 만에 만났대요. 15년 20년 됐죠. 15년이나 20년 만에 처음 다시 만난 사람 책을 썼다고 1억 6,500만 원이나 줘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둘 사이에 무슨 말하지 않는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주 정치 공작이라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신당님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에게 오랜만에 만났지만 김만배 씨가 재력이 있으니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여차저차 좀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런 뭐 돈이 납득할 수 없는 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아니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거 사실은 사람이 만난 게 중요합니까? 한번 마음을 맺으면 그냥 가는 거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야라고 하고 내 책 그거 한 권당 5,500만 원 사줄게. 20년 만에 만나서. 네.
이게 말이 되냐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합리적으로. 사람을 만남을 횟수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두 분이 책값 이야기에 열띤. 왜냐하면 제 책은요 16,000원에 팔았거든요. 제가 16만 원 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했다는 그 발언, 바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그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또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에서 장성철 소장님이 뭔가 여권 내부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또 이야기했다고 해서 상당히 저랑 연관시키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대본에 전혀 있는 화제 안 되고 있고요. 대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뭐 혹시 이 관련해서 들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거는 방송 중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제가 끝나고 나서 배 소장님께 좀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기 전에 정치를 시작할 때쯤부터 왠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 녹취를 통해서 드러난 것 같고 그것이 쭉 연결이 돼서 본인이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준석 당대표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고 그 결과 대선 끝나고 결국에는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내는 데까지 쭉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러한 인식과 생각 그리고 거기서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상당히 거칠고 좀 비속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좀 착잡한 생각은 들더라고요. 장 선생님 보시기에 이런 녹취록까지 공개됐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의 관계는 뭐 회복 불가능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미 회복 불가능이죠. 이미.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번 찍으면 다시는 관계를 회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 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분들이 우리가 수도권에서 젊은 중도층 뭐 20, 30대 이런 분들의 표를 내년 총선에서 받으려면 이준석 정도는 좀 공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얘기다. 그 제가 한 언론인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숨 쉬는 것만 해도 이준석 대표는 다행으로 생각할 정도로 대통령의 말씀의 워딩을 보면 상당히 좀 격앙되어 있는 것 같다. 엄혹하다. 걱정스러워요. 세영주 부대변인께 이 질문 좀 드릴게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이제 관제 데모를 지시한 정황이 담긴 음성도 녹취록으로 공개됐는데 자, 이건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 그 녹취하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분이구나. 앞에서는 국민들 앞에서 뭐 자유, 헌법, 법치 뭐 이런 얘기 뭐 화합 하시고 말은 하는데 뒤에 가서는 그런 거친 언사들을 구사하는 걸 보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이 관제대본뿐만 아니라요. 당시 그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서 강신업 씨한테 강신업의 어떤 출마를 막아달라는 그런 녹취도 있었잖아요. 명백한 정당법 위반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뒤에서 안 좋은 일을 앞장서서 하는 뭐라고 해야죠? 좀 흙묻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살려두는 것 같아요. 벌써 정리라도 했어야 될 건데 맞아요. 본인 앞에서 그냥 되게 국민들 앞에서는 멋있고 점잖고 아주 예의 바르고 가치가 뚜렷한 분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보세요. 국방부 장관도 그렇죠. 뭐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보면 다 허드렛 일이나 안 좋은 일들은 그 사람들 욕먹게 하고 대통령은 빠져있다라는 점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서는 논평할 가치가 없어요. 경질해야죠. 명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녹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유승민 두 분은 별로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기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같이 일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인터뷰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는 말 얘기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솔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국민의힘은 껍데기밖에 없구나.
간판만 있고 안에는 건강한 모습은 없이 다 그 안에는 그 녹취에 나오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 사람으로 다 채워놨다 그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간판만 지금 국민의 힘이지 그 껍질 간판 외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율적 결정을 하거나 살아있는 정당 정치를 하거나 하는 정당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 녹취를 들어보니까 왜 요즘에 여야 대표나 뭐 여야의 협치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 녹취로 이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더 잘 알겠다. 예, 국민의힘의 정당 정치는 사망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장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아니 뭐 저는 서영주 부대변인의 말씀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녹취들이 지금 1년 5개월 정도 됐죠. 정권 출범한 지. 벌써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는 사적인 통화 내용이 나오는 거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신호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후보 시절 되기 전부터 후보 시절까지 대단히 많은 분들과 사적인 통화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던 분 중에서 지지를 철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대통령과 사적으로 나눈 통화 내역을 또다시 폭로할 가능성이 높다. 물꼬가 튀었다. 이것은 정권에 대단히 부담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레임덕의 하나의 징조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이 벌써부터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막 국민의힘에 계시는 의원들이 언급을 안 하거나 애써 그냥 아이 뭐 사적인데 나가고 이거 부적절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장 소장님 지금 대통령 레임덕을 언급하셨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째 됩니다. 어제는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걸어내려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말을 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서영주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국민의 뜻, 국민의 어떤 민심에 반한다면 내려오는 게 민주주의 질서잖아요. 그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니 민심에 반하면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헌법상, 내려가야죠. 법률상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내려오는 거지. 그게 이제 복합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야당은요 통상적으로 이제 뭐 지난 야당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요 아주 집요하게 정권 내내 내려와라 물러나라 탄핵 얘기했었어요. 근데 기억해 보세요. 근데 무슨 탄핵 얘기를 야당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근기어처럼 하는데 그냥 야당이 지금 국정 운영이 마음에 안 드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물러나라 문재인 대통령 자격 없다 뭐 무능력하다 탄핵감이다 그렇게 대놓고 했었어도요 한 번도 여당에선 그냥 뒤에서 얘기했지 앞에서 공식 논평으로 뭐 국기문란이다 내일한 선동이다 뭐 대선 불복이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장 소장님 근데 이 민주당의 이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또 내년 선거 앞두고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화를 많이 내고 민주당을 공격을 하는 하나의 빌미로 삼을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가 김어준 방송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신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뜻이 또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절차적인 민주성 국민의 선택의 민주성을 훼손하는 끌어내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야당 당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탄핵이라는 단어 너무 엄중하잖아요. 네. 다시는 저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치판이 좀 국민들의 이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걸 기대하세요? 내년 총선까지 계속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주 LG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나 차분하게 말씀 주셔서 경제가 큰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수출 시장 확대 또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리더십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예. 자, 경제 분야에서 이번 대통령의 순방, 아세안 정상회의, G20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안도 10개국의 그 협의체고요. 또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도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G20도 지금 20개 국가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국가와는 사실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도 그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보통 사전 협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사전 협의도 좀 쉽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성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자기구와 협의가 좀 계속돼야 하는 거는 이 세계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 간다라고 할 때 이게 기차나 비행기를 타면 그냥 그 차에만 타면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기차나 비행기를 탔다기보다는 마치 걸어가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매 길이 이렇게 분기점이 나타날 때마다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에서는 어떤 시장 경제 개방 이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다자기구 간의 모임을 만들어지더라도 그냥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흔들리고 G20 내에서도 목소리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또 아세안 도 이게 중국하고 친해질지 미국하고 친해질지 이런 것들을 뚜렷이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 이제 다자회의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데 먼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자 갔는데 인도네시아 특히 이제 아세안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것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아세안은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해도 중국 그 다음에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보통 아세안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면 아마 인도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도 좀 리더 역할을 하는 국가고 또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또 개최하는 국가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부터 아세안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예를 들면 아세안 중심성, 즉 아세안이 그런 어떤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 또는 뭐 흔히 이제 인태 전략이라는 거를 미국 한미일이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태평양. 근데 그 인도태평양에서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인데도 마치 아세안 국가들의 일을 저 멀리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한국이 그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다행히 이번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세안 국가들과 또 우리나라 사이에 좀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였습니까? 한국만 따로 아세안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가 먼저 오전에 있었고요. 오후에는 이제 중국 일본까지 포함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은 못 만나고 이제 리창 총리를 만납니다. 시진핑 주석이 불참한 회의에서 리창 총리와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보다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지금 한중 관계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미일과는 이제 안보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밀착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중국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주석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조금 더 낮은 레벨의 사람들과 해나간다면 좀 더 부담이 적을 수도 있겠죠. 대신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아마 공개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세안에서 벌이는 여러 그 움직임들이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어떤 공급망, 생산 분업 체계를 끊으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미국이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는 뭐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된 여러
조치들도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그런 이제 중국 입장에서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개선의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즉 직접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들을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브릿지 컨트리 역할을 우리나라나 또는 일본이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오염수 문제 때문에 중일 관계는 굉장히 악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국도 우리에게 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거기서 공간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9일부터는 이제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뭐 탄소 중립 이야기도 기후 변화 관련해서 나올 수 있고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는 많은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또 남미 등과의 협력도 논의가 될 수 있을 테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중 패권 갈등 관련된 부분도 G20에서 논의가 될 수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다루어질 거라면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번에 그 이제 인도에서 내세운 일종의 비전처럼 내세운 표가 뭐냐면 하나의 지구, 뭐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 네, 이게 또 추상적이죠. 세계 세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하나의 세션인데 그 내용을 보면 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된 문제 또는 가족이라고 하는 세션은 뭐 보건이라든지 또는 미래는 뭐 IT 기술 이렇게 실제로 우리나라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과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쪽으로 간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중국 시진핑도 오지 않고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도 불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20이 잘못하면 굉장히 그 힘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의사결정을 보더라도 예전 같으면 이런 정상회의를 하기 전에 그 장관급 회담에서 이미 합의안들을 다 도출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엔 그런 합의안 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G20 내에서도 지금 의견 일치가 쉽지 않고 그만큼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시적인 합의가 어렵다면 차라리 그런 어떤 환경 또는 무슨 보건, 디지털, IT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게 G20의 좀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 G20의 몰락을 막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른바 인도네시아 인도를 방문하는 대통령의 순방 일정 인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항상 이제 영업사원 일을 또 강조했었고 투자를 많이 유치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또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인데 결국 이제 이번 아세안 같이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제조업과 또 공급망 관련해서 시장 확대가 될 수 있는 우리 시장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까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업의 공급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뭐 중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텐데 그래도 이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노동력, 즉 인력의 질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나라에서 좀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또 인프라 관련된 SOC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 아세안 국가들이나 또는 G20의 일부 국가들은 그럴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나 혹은 좀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간지러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요즘 이제 기업 외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좀 큰 문제를 개별 기업이 그 나라 정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교가 필요한 거고 정부가 필요한 거고 또 지금 내년 예산 우리 정부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ODA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6조에서 지금 한 6조 8천억 정도까지 늘어났는데요. 네,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 대외 원조를 위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좀 저개발국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이 끝난다면 뭐 전후 재건 사업 이런 데 들어갈 예산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리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없고 정부가 이런 어떤 다자간 협의 또는 개별 국가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물꼬를 터주면 기업들한테는 장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외교 인프라를 국가가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 말씀 주셨는데 참 이번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G20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연합을 G20에 이제 포함시키자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그다음 미국도 아프리카에 공을 많이 들이고 중국도 상당히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인도도 이제 이 인구 세계 1위입니다. 1위 국가가 이제 인도인데 인도도 아프리카에 공을 많이 들이고 우리나라도 중요할 텐데 아프리카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 아까 이제 처음 말씀하실 때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전 세계가 약간 노스와 사우스, 북쪽에 있는 좀 잘 사는 나라들, 또 남반구에 좀 못 사는 나라를 이렇게 나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그 글로벌 사우스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지역이 이제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인도나 브라질처럼 자기들이 그런 비동맹 국가들 혹은 좀 저개발 국가들의 어떤 대표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국가들은 아프리카를 좀 끌어들이고 싶어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그 자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신흥시장에 갈 때는 예전 같으면 좀 그 생산지 전략이라고 해서 임금이 싼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장 규모가 커서 어떤 시장으로서 발굴 가능성이 큰 그런 곳이 대표적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기후변화 또는 환경 관련해서 전기차 또는 배터리 또는 이제 반도체 이런 그 광물 자원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가 또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주목해서 이제 인도가 아프리카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5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국가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또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외에 아예 그 대표성을 갖는 아프리카는 AU라고 아프리카 연합이라고 하는 55개국의 대표 조직이 있습니다. 협의체요. 예, 그래서 마치 그 EU가 그 G20의 한 표를 가진 것처럼 그 AU 아프리카 연합에게 한 표를 주자라고 일단 인도가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개별 국가들은 환영한다, 지지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이번 G20에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한 발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아까 그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것과도 좀 연관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앞으로 한 2, 3일 동안의 그 회의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방금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말씀 주셨는데 브릭스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 공화국이고 얼마 전에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브라질, 중국, 인도 또 이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러시아도 포함이 되죠. 자, 이 브릭스가 최근에 이제 더 팽창을 합니다. 신입 그 회원국들을 받아들이고 이 브릭스의 팽창 그리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 브릭스는 원래는 BRIC 네 나라였었죠. 2000년에 처음 시작될 때는 그랬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들어가면서 5개가 됐고 이번에 이제 6개 국가가 더해져서 11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여기 더 들어가고 싶은 나라는 많았는데 그 브릭스 내에서도 서로 견해가 엇갈립니다. 서로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고 그렇더라도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데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동기를 보자면 그 안에서 뭔가를 더하고 싶어 한다기보다 미국이나 유럽의 영향력을 좀 차단해 보자.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할 때 이런 그 브릭스 회원국들이 많으면 그 차단 효과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판단들이 개입된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이 브릭스가 넓어지는 게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살아있는 국가들이 좋은데 이 브릭스 국가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 안에서도 자기들의 룰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또 예의주시하는 그런 또 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